저희들끼리 혹시 질문할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손을 들어서 질문,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소음진동에서 보통 보면 이제 선을 보면 무한대 선에서 무한대 선이 이뤘을 때 R로 해가지고 3dB 커브가 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라이너 스피커도 무한대로 길이가 되지 않으면 3dB 커브가 구현되지 않는 걸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스피커가 보통 해봤자 길이가 길어야 1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길이분의 파이분의 길이로 해가지고 3dB 커브 구하는 이제 곡선들은 파이분의 L 하면 한 3m 정도 스피커에서 3m 정도만 3dB 커브가 구워지고 나머지는 그냥 6dB 커브로 구현되는 것들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하면 그냥 라이너레가 아무리 길어도 10m, 20m밖에 안 될 터인데 그렇다면 그 앞에서 거리 뭐 3m나 4m, 5m만 3dB 커브가 구워지고 나머지부터는 그냥 점인데 이제 많은 스피커 회사에서 뭐 3dB 커브가 그어지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그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진짜로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론적인 어떤 바탕에서 있는 것인지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좀 그런 것들이 좀 거리에 따라서 3dB 떨어지는지 아닌지 한번 재보면 되는 거겠고요. 그 회사마다 제품이 다 다르니까 특성도 다 다를 것이지만 단지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10m라든가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그려놓고 그것이 어떤 몇 미터 거리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0m 거리에서 얘가 어느 정도의 상쇄 그 보강이 되는지 그런 것들은 어쩌면 계산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런 예측은 분명히 뭐 가능하리라 보고요. 예측보다 중요한 건 진짜잖아요. 진짜 측정해 보는 거.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라인 어레이를 사용했을 때 분명히 아주 예리하게 커트돼서 그 어떤 각도 이상은 잘 안 들리게 되는 그러한 좁은 폭의 커버리지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문문 같은 경우에는 상부로도 날아가는 거를 뭐 보고 있는 건데 라인 어레이 같은 경우는 상부로 안 날아가고 어떤 이렇게 상하에 커트가 돼서 이쪽 방향으로만 날아가다 보니까 상당히 원거리에서도 그 선음원의 특성을 보이지 않는가 그런 게 제 생각이고요. 하지만 3dB냐 3.5냐 4냐 이런 거는 직접 측정해 봐야 되고 그것은 실내에서는 안 되고요. 야외에서 실내에서는 반사음들이 들어가니까 더 감쇄가 적게 되니까 야외에서 한번 측정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KA 팩터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렇죠? KA. 그러니까 뭐 KA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스피커 반지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라인 어레이가 돼버리면 장축으로 보면 여기에 반지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위아래는 이제 소리가 이제 모이게 되겠죠, 그렇죠? K 값이 커지면 샤프해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위아래로 보면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으로는 소리가 뭐 이론적으로 본다고 잘 안 날아가겠죠. 라인 형성이 되니까 주로 이제 이쪽으로 해서 만드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 라인을 해필이면 왜 위아래로 옆으로 안 쌌고 다 위아래로 쌌냐고 하면 천정 날아가는 거하고 바닥 날아가는 것들이 다 에코 막 이 반사음으로 영향을 미치고 천군들은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좀 좌우로 좀 많이 퍼지고 위아래는 샤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라인 어레이가 그런 용도도 있다라는 거죠. 지향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단순히 그게 해가지고 뭐 음압을 3dB, 6dB 줄어들 거 3dB로 줄이냐 그 관점도 있지만 소리를 모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괜히 천장에 맞고 이렇게 오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리가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코로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옆으로 많이 퍼져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스피커 진동판의 길이를 10m로 본다는 얘기가 좋은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평면 어쨌거나 라인으로 이렇게 된 거는 이쪽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보면 이 진동판의 그 직경이 10m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긴 스피커는 전문문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KA가 그러니까 크게 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합한 그런 게 가능하죠. 교수님한테 몇 가지 아까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폴라 패턴을 보면
낮은 주파수에서는 거의 이제 무지향성 쪽으로 폴라 패턴이 형성이 되고 고역으로 갈수록 계속 좁아지잖아요. 길어지고. 근데 제가 이제 무지향을 개발해서 측정한 거는 저역부터 12km까지 무지향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측정한 걸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에서 어떠한 음을 잠을 때 실내 판넬이나 다른 걸 조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무지향 가지고 설명한 거는 무지향으로 하면 거의 다 해결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저주파수나 고주파수 할 때 고역이 거의 저역하고 같이 음압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일반적인 이제 콘형, 도움형 스피커들은 각도가 한 30도만 가도 10m 기준으로 10dB 떨어졌을 때 약 13dB 떨어지고 그 옆에는 지금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87dB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가 멀수록 결국은 부밍이 많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지향으로 실험을 했을 때는 거의 다 그게 이제 커버가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뭐 시장성이나 장점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룸하고의 직결된 그런 케이스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야외 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측정해서는 지금 같은 결과가 안 나왔을 거고요. 실내에서는 온 사방으로 정말 무지향으로 보낸다고 하면 그것이 반사한 에너지들이 다른 쪽으로 또 추가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일반적으로 실내가 확산되는 확산 음장이라고 했을 경우에 얘가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 이상 떨어지면 거리 감쇄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이 방이 많이 울렸을 경우에 어느 정도 울림이 있을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그렇고요. 실제로는 그 직접음 즉 스피커하고 아주 가까이 있을 때는 직접음이 강하니까 요 스피커에부터 거리가 떨어질수록 점점 작게 들리다가 어느 정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음 감쇄가 별로 없이 비슷비슷하게 되거든요. 어쩌면 그런 부분에서 직접음이 가해진 것보다는 이런 잔향음들이 추가돼서 그 전체적인 음장에서 감쇄가 없이 그 표현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이런 실내에서 명료도를 위해서 쓸 경우에는 단점이 될 거고요. 왜 그러냐면 명료도라는 건 직접음이 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음악을 틀었을 경우에는 방 자체에 울림을 만들어줘서 서라운드 같은 음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감싸는 듯한 음장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직접 들어보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는 판단을 못하겠지만 제 판단은 그렇고 만약에 제 말이 그 맞는 케이스라면 음악 감상용으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주로 투 채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 채널 가지고는 직접음만 들렸을 경우에 그 직접음 두 개에 이런 임장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싱이 따로 없다면 따로 그러니까 임장감 프로세싱이 가능도 하거든요. 그게 없다면 굉장히 소리가 빡빡하게 들리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방해 반사음을 추가할 수 있다면 마치 보스에서 디렉트 레디에이팅 스피커를 처음에 만들어서 히트친 것처럼 그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소리의 질을 사운드 퀄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 스피커가 좋냐 나쁘냐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고 하면 사운드 컬러가 어떻냐는 부분이 있어요. 나머지 하나는 공간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스페이셔스니스. 우리가 음질 평가할 때는 우리가 다 듣는 게 스테레오 기반에서 할 때는 스피커가 좋냐 나쁘냐를 그냥 주파수 특성이 아주 잘 나오는 스피커만 가지고만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두 개의 스피커 동시에 틀어줬을 때 공간감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제 사실 그거는 정량적으로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뭐 그거는 거의 이제 주관 평가를 통해서 뭐 스페이셔니스 뭐 엔벨로프감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흡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좋은 호흡, 나쁜 호흡이
그 결정짓는 요인인데 무지향성 스피커라는 개념은 결국은 아까 음원에서부터 이제 뭐 듣는 그 체인에서 보면 그 건축 음향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소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녹음된 시그널이 저는 무지향성이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니어필드 모니터 스피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거는 내가 그 스피커 소리만 나오는 그 소리만 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녹음하는 사람이 하는 짓이죠. 왜냐? 내가 호흡 특성을 많이 타지만 리스닝 특성을 타지만 그거는 최대한 배제시키고 실제로 녹음되어 있는 그 소리를 중심적으로 들어가지고 어떤 바이어스도 안 걸리는 거. 그러니까 녹음된 그 자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스피커를 가까이다 놓고 1m 정도 이렇게 가까이 놓고 이렇게 해서 내가 녹음을 할 때 어떤 다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원음을 못 들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특수한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음악을 듣는 거는 사실은 그런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룸 특성이 이제 같이 반영이 돼가지고 아시겠지만 스테레오라는 것들은 소리를 딱 예를 들어 무향실에서 스테레오 스피커를 딱 갖다 놓고 그냥 들으면 스피커 선 내에서만 음이 다 매치게 돼 있거든요. 절대 바깥으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양기 시간차가 그 이상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로 근데 공연장에 가보면 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측면 반사음 이런 거 다 더해줘가지고 실제 눈으로서 보면 오케스트라는 여기서 이만큼 눈을 딱 좋은 노래 가면 눈을 딱 감고 들으면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측면 반사음, 초기 측면 반사음이라든지 뭐 초기 반사음 이런 것들이 벽에 붙이는 클라우드부터 해가지고 측면에서 오는 20ms 안쪽입니까, 교수님? 뭐 그런 것들이 막 대줘가지고 ASW라 그래가지고 어페런트 소스 위드 쓰기 좀 크게 느껴 눈을 딱 가보면 저도 그런 좋은 들어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무향실에 들으면 당연히 안에서만 이렇게 음이 뭐 보컬력이 탁탁 이렇게 맺히던 게 이제 좋은 리스닝 룸에서 딱 들으면 이게 쫙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넓은 상이 이렇게. 예. 그러면 결국은 무지향성 스피커라는 것들은 결국은 내가 시청실이 좋은 시청실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무지향성 스피커를 해서 그 좋은 호흡 특성을 더 많이 이렇게 해서 내가 즐기고 싶은 거고 내가 지질이 집대 뭐 돈도 없는데 스피커만 좋은 거 있다고 하면 굳이 무지향성 오히려 나빠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고요. 중요한 것은 듣는 건축 음향 매번 얘기하지만 건축 음향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될 때 정말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건축 음향에 대한 거 청취실 관련된 거 뭐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청취실은 재생 공간이거든요. 그거하고 반대되는 공간이 공연장입니다. 공연장은 재생이 아니고 실제 연주 공간이에요. 두 개는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연주 공간이냐 재생 공간이냐. 즉 리스닝 룸하고 스튜디오의 컨트롤 룸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그러면 음원을 갖다가 뭐 앞에다가 배치하고 요새 뭐 서라운드 5.1 채널 이상으로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할 때 그러면 전면과 측면, 후면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건가, 첨장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요로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룸이 정말 안 좋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아까 우리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초음파 스피커를 이용해서 귀에다가만 딱 쏘고 딴 데는 안 들리게 이렇게 그럼 예, 하여간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방이 안 좋은 경우가 대다수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어쩌면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같이 얘기 나누시고 직접 보기도 하고 들어도 보고 이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강의 중에서 측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임펄스 응답에 대해서 뭐 M 시퀀스 그다음에 사인스입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실제로 공연장 요즘에 이제 공연장 가보면 다 이제 스마트 라이브라든지 아니면 한 3가지가 있던데 뭐 또 뭐가 있죠? 시스툰도 있고 하나 더 있던데
SAT 라이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 개가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얼마 전에 이제 그 센터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도 그런 과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스마트 라이브하고 SAT. 근데 그게 보니까 대부분 다 핑크 노이즈로 해가지고 투 채널 FFT를 해가지고 핑크 노이즈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또 마이크로폰을 또 여러 개 놔가지고 뭐 공간 평균도 시켜주고 한 점에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무선 마이크를 써가지고 뭐 동시에 열 몇 개, 20몇 개 마이크로폰을 동시에 받아서 뭐 채널 딜레이가 거의 없는 무선 마이크 써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것 중에서 하나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그 어떤 한 측정 지점을 쟀는데 이게 데시벨로 나오는 거예요. 데시벨 뭐 예를 들면 그 주파 특성이 나오니까 데시벨 나올 거 아닙니까? 몇 헤르츠, 몇 데시벨, 몇 헤르츠, 몇 데시벨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한 10군데 뭐 예를 들면 3군데를 다 하면 그러면 3군데 보면 또 뭐 100헤르츠에서 얼마, B 지점에서는 또 C 지점에서는 뭐 100헤르츠 얼마, 1kHz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그냥 산술 평균을 해버리더라고요. 이제 경험을 금치 못했어요. 90데시벨 당 60데시벨은 90데시벨입니다. 이게 로그 스케일이 갖고 있는 거죠. 좀 이슈가 되는 게 입체 음향 쪽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WFS라는 아이소노가 기술이 있어서 면음원이라든지 입체 음향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좀 되고 있고 또 그것들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은데 이제 HD에서 이제 UD로 넘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또 영화관도 이제 뭐 애트모스라든지 입체 음향 쪽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앞으로 좀 방향이 어떻게 될지 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또 그리고 아이소나든지 입체 음향에 대해서 그것들이 요즘에 또 SR 쪽이랑 병행해서 같이 사용되어지고 접근해 가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 활용성이라든지 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직접 들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 입체 음향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미래에는 누가 알겠어요. 서로 자기 마켓을 갖기 위해서 애트모스니 뭐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섣불리 뭐 이게 맞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어찌 됐건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거는 건축 음향이다. 네. 건축 음향이에요. 애트모스도 그래요. 그거 안 맞으면 얘도 꽝이고. 입체 음향 쪽은 우리나라에서 에트리스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전자통신연구원 거기서 많이 하고 있고 뭐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을 그쪽으로 WFS 이쪽으로 좀 해서 좀 패닝하고 이쪽으로 했었거든요.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채널 수가 계속 많이 늘어나는 것들은 시장의 논리이지 그거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채널 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아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엔벨로프감 그러니까 공간감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자체 음질, 음색, 스펙트럴 밸런스 이런 것들은 뭐 다 스피커가 하는 거니까 그건 둘째 치더라도 당연히 이제 많아지면 그 공간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죠. 왜냐 그러면 내가 한 명이 듣는 게 아니고 극장 같은 경우는 떼거지로 듣지 않습니까?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떼거지로 듣기 때문에 그걸 어느 한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 5.1, 7.1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떼거지로 듣는다고 하면 이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말 많은 스피커들이 이제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스피커가 빙둘러 예를 들어 5.1 채널이라고 해볼게요. 내가 이게 센터가 이게 있고 저거 있고 저거 있고 이렇게 됐다고 볼게요. 내가 여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서라운드는 이제 뒤에 있는 두 개라고 볼게요. 여기 있는 사람의 소리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헛개비상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거 두 개 해가지고 얘하고 에너지 레벨을 똑같이 하면 센터에 맺히겠죠. 그렇죠? 여기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실제로 여기 있는 스피커하고 이 헛개비상하고는 음색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측면에서는 더 심해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더 많은 스피커를 달죠. 벽에 스피커 제일 많죠. 극장 가보면. 예. 근데 이게 하지만 뭐가 헛개비상이 있어요. 실제로는 스피커 여기서 나는데 여기서 있거든요. 근데 음색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스피커 있었다 그러면 완전 현실적이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데 뭐 이분 입장에서 보면
헛개비상이 여기 안 있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헛개비상이 이 스피커 안에 있을 거예요. 왜? 스피커 더 가까우니까. 그럼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 느끼고 저기 있는 사람은 또 저쪽에 있는 것처럼 느끼실 거예요. 근데 여기 스피커가 있으면 그리고 여기서만 소리가 난다고 하면 전부 다 여기서 있는 거 들리겠죠. 헛개비상이 아니고 실상이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 스피커를 면을 쫙 돌려버리면 전부 다 실상으로만 나올 수 있겠죠. 패닝을 걸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떼거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내가 표현했던 대로 이렇게 화면에서 예를 들면 뭐 신성일이 엄청난 낮에 봐라 쫓아갈 때 똑같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코너에 있는 사람들은 신성일은 저기 있는데 소리는 여기서 해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헛개비상이 절로 가기 때문에. 실상으로 많이 가기 위해서는 스피커 수가 점점 많아져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바로 옆에 있는 것끼리 하는 것들이 이제 뭐 벡터 패닝이라고 그래요. 바로 옆에 있는 게 두 개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게 서라운드라는 것들은 이게 위아래 표현이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하이트 스피커라고 그래가지고 위에다 하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거는 평소 때는 많이 안 틀죠. 뭐 이렇게 번개 뻥 치고 막 비행기가 후룩 떨어지고 있는 거 할 때 효과음 위주로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 오고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틀어주면 좋은 거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도 이제 패닝 방법이 여기서 만들어주는 약간 이 두 개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 스피커가 합심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구면파가 아까 쫙 나가는 것처럼 표현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 스피커 개인데 이분이 있는데 이분 옆에서 여기서 구면파가 쫙 퍼져 나간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선생님이 왼쪽 귀에서 구면파가 쫙 퍼져 나간다고 하면 여기서 누가 야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죠. 그런 걸 갖다가 완벽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웨이브 프론트 신서시스예요. WFS. 왜? 여기서 구면파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퍼져 나가는 구면파를. 그러면 옆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저기서 뭐가 있다고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면파가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호이겐스 원리하면 그 뭐 2차 면을 가지고도 그 원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뭔가 나오는 걸 이 스피커가 5개가 동시에 해 가지고 이렇게 쫙 퍼져 나가는 느낌을 내는 게 이제 뭐 앰비소닉 패닝도 있고 그래요. 하이오드 앰비소닉도 있고 앰비소닉 패닝 그런 만큼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거고 WF에서 절대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 그러면 현실적인 얘기인데 그거는 무향실에서 있잖아요. 스피커를 쫙 이렇게 놓고 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반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직접음만 가지고 이걸 컨트롤하는 건데 뭐 튀겨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연산까지 하면 이게 연산량이 무한정으로 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데모는 뭐 무향실에서 이렇게 참 이게 아름다운 스피커로 가지고 그리고 스피커가 촘촘하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스피커가 뒤엄뒤엄 있으면 뭐 디지털 이용해서 말하는 샘플링 때문에 그 엘리싱이라는 게 생기게 돼서 그럼 고주파는 안 돼, 또 잘.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뭐 공간감을 형성시킬 수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음색이 또 망가지는 거예요. 아까는 여기 이 2개만 내주던 게 5개 내주다 보니까 뭐 위치에 따라서 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아까 간섭 현상 이야기 중요하다 그랬더니 간섭 현상 때문에 뭔가가 여기서 오는 것 같은데 소리가 별로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오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이 2개만 틀어줬으면 확실하게 저기서 오는 느낌이 들었는데 다 틀어주니까 지금 그런 그 패닝 그 기법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뭔가를 정의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 많은 스피커들이 나올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거는 뭐 몇 개만 있으면 돼 이렇게. 근데 스피커를 많이 쓸 때는 굉장히 좋은 것들은 공간감을 형성시킬 때는 스피커가 많을 때는 당연히 좋죠. 비가 오는 쫙 장면이라든지 뭐 바람이 싹 지나가 있는 장면들은 스피커가 많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위에서 뭔가 표현될 때 번개 뻥 칠 때 이 치는 거하고 위에서 뻥 치는 거하고 다를 거지 않습니까? 뭔가가 이렇게 막 두둑 하는 이런 효과들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우회가 됐죠. 그러면 그게 뭐 얼마만큼 좋냐는 것들은 상업적인 거죠. 뭐 아시다시피 뭐 5.1, 7.1, 뭐 9.1, 11.1, 14.2, 뭐 22.2천 이런 것들 올려간 게 뭐 유명한 감독이 뭐 영화를 만들어내면 장비까지 같이 다 팔아먹지 않습니까? 이 영화를 틀려면 이런 장비를 다 갖춰야지 팔 수 있어. 뭐 THX가 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장사꾼 논리거든요. 내가 인정도 해주고 뭐 이 장비 써야 되고 이거 하면서 못 틀어. 그럼 이제 극장주는 이걸 사서 이걸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으로 뭐 이게 뭐 정량적으로 뭐가 좋아진다는 것들은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또 이제 그래 극장이 아닌 이상 이렇게 홈에서 듣는 내가 뭐 몇 사람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굳이 엄청나게 많은 채널들이 저는 필요할까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소리는 이미 나가버리면 퍼져 나가버리고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퍼져 나가버리기 때문에 반사가 되고 하는 부분들까지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어느 부분이 오전 씨는 질문했는데 에코를 없애주냐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말로 하면 디리버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리버브레이션을 갖다가 확 없애주는 거예요. 에코 캔슬러는 단순한 건데 그냥 내가 목욕장에서 이야기한 걸 신호치를 딱 하면 무향실의 이야기처럼 딱 들리게끔 할 수 있는 기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기술로. 뭐 음색 다 까먹고 그냥 하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신호처리적으로 굉장히 무한차수의 필터가 필요한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코가 반사가 들어오면 그걸 없애는 그 영향을 없애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영향을 조금 줄이자고 제일 중요한 공간감을 위해서 음질을 다 까먹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효과면 모르겠지만 음악적인 표현은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WFS 안 됩니다, 그거. 차라리 그냥 애트모스 이런 것들은 그냥 어쨌든 2채널 패닝이거든요. 거기서 2개 뻥 틀어주면 여기서 나오는 거고 뭐 이쯤이다 그러면 요 가까이 있는 3개 있지 않습니까? 공간적으로 수평이 아니고 그러면 이 3개만 내가지고 앰플리튜드 패닝 해가지고 뭐 벡터 베이스드 앰플리튜드 패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3개만 내주는 거예요. 정삼각형 꼭지다 그러면 3개 똑같이 같은 페이지에다가 같은 크기 내주면 되는 거고 이쯤이다 그러면 거기다 뭐 파워 패닝 이런 걸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스피커가 다 내줄 거, 뭐 WFS는 기본적으로 다 내주는 개념인데 그게 일장일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이 나왔다고 하면 라인 어레이에서 있잖아요. 이미 완벽한 소리가 나왔어야 돼요. 라인 어레이 한 10개 정도 달아놓고 나면 평평파가 쫙 구현되고 실제 라인 어레이 가보면 가까이 쪽에 가보면 음색이 개판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길면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 니어필드, 파필드의 개념을 두 교수님이 올 때 설명을 안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 음원이 굉장히 큰데 가까이 가보면 있잖아요. 니어필드 효과라는 게 생겨요. 굉장히 리액팅 성분이 커지고 나중에 아까 로제로 C로 가는 그 길목 있지 않습니까? 아까 K가 1보다 작은 그리고 거기서 이제 KR이라고 해야 되는데 KR 듣는 지점하고 주파 사이의 거리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따라서 조금만 움직이면 주파 속이 팍팍 바뀌거든요. 그 구간에서 보면 이게 소리가 크면 완전히 이제 그 니어필드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라인 어레이 길이하고 유사한 길이에서 더 앞쪽으로 가면 있잖아요. 음색이 굉장히 이상으로 바뀌어요. 아주 원음하고는 전혀 다른 소리가 왜 이래? 근데 멀리 가면 좀 낫죠. 그냥 멀리서 이제 얘가 이제 점으로 보이는 그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좀 나은데 가까이로 가버리면 그래서 라인 어레이 스피커를 공연장에 가까이 놓으면 있잖아요. 좀 멀리 떨어져 관객들하고 있어야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니어필드 효과를 억제시켜주고 콤필터링 그 음색이 왜곡되는 형상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걸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보니까 교회 같은 데 있는데 보면 십자가 가리면 안 되고 가리면 안 되고 가리면 안 되고 낮춰야 되고 저쩌고 이런 눈으로 보는 즐거움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음향적으로는 절대 너무 낮게 달면 안 되거든요. 좀 높이 줘야 되고 밑으로 꺾어줘야 되는데 위에 뭐가 또 가리면 안 되고 글자가 왜 이 글자를 가리냐 발코니 뷰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자리에 앉더라도 뷰가 중요한 건데 그게 스피커가 가리는 그거는 용납 못해. 이런 부분들도 꽤 있어가지고 의외로 이제 많이 실무진들이 많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달면 된다라는 건 좀 알고는 있지만 센터 스피커는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의 심리 중에서 제일 저는 지금까지도 신기한 게 여기하고 여기서 소리가 나는데 왜 사람이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는 거죠.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어제 뇌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니까.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것도 둘 사이에 시간차가 있잖아요. 시간차가 몇 미리세컨드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데 0.01mm 딜레이하면 소리가 이쪽으로 가고 0.02mm 일로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이제 1mm가 넘어가 버리면 완전 저쪽으로 이제 아무 효과가 없어요. 계속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가 이쪽 스피커에서 이쪽 스피커가 한 30ms 더 딜레이 시키잖아요. 30ms 해봐야 1000분의 30초니까 0.03초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거 해보면 두 개가 따로따로 이제 들려요. 그 이제 에코가 들어가는 거죠, 에코가. 80ms인가 그 정도 되면.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왜 시간이 똑같으면 다 가운데 맺히다가 헛개비상이 조금 차이가 나면 1000분의 1초도 안 되게 차이가 나면 만분의 한 2초 다음에 형제랑 이렇게 가다가 1000분의 1초쯤 가면 내가 요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다음에 한 50ms, 80ms 가면 두 개가 구분돼서 들리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간섭 때문에 생긴다고 또 뇌에서 어떤 프로세싱이 있겠죠. 그거는 그냥 그렇다. 청각 심리학에서 실험하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하스라는 사람이 얘기해서 하스 이펙트, 뭐 제일 파면의 법칙, 프리선스 이펙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왜 그러는지는 몰라요. 그냥 그런 거야. 사람을 해보니까 뭐 애든 어른이든 동양사 서양사입니다. 그거랑 더 유사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그 강의하실 때에 그 컴프레션 드라이버를 설명을 해주실 때 좀 개념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 컴프레션 드라이버라는 자체가 이제 압축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공기를 압축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공기를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기 중에 내포하고 있는 에너지가 압축되는 것이지 공기가 압축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그래서 사실 공기가 압축된다는 거는 뭐 앰뷸런스라든가 기차라든가 이런 것이 지나가면서 한 100km라든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서 앞에 공기와 이렇게 압축이 되면서 소리를 낼 때에 만약 D라는 음을 내면서 지나갔다 그러면 뒤쪽에서는 들릴 때는 밀도가 떨어지니까 D 플랫으로 들리고 약간 음의 차이가 느껴지는데 이 어떤 컴프레션 드라이버는 사실 물리적으로 이 공기를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기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압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공기가 압축됐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개념이 제가 좀 안 잡혀서 그것 좀 질문 드릴게요. 음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그 드라이버 안에 공기가 평상 상태 그 입자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얘가 압력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얘가 압력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압력이 평상 상태에 비해서 밀도를 높게 만들어줘요. 가만히 있던 입자가. 기압 자체가 그 안에서 좀 변한다는. 기압은 그대로고요. 대기압은. 예, 대기압은 그대로지만 거기에 산소와 질소의 알갱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까이 모아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던 거가 미는 순간에 옆에 있는 애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밀리는 애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고 밀리는 애들은 그쪽으로 이렇게 다 모으니까 엘리베이터 밀듯이 딱 몰려있는 상태에서 옆에 친구한테 이게 딱 닿는 순간에 어우 보니까 왼쪽이 비었네.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게 음파 이동인 거거든요. 예, 소밀. 한 번 밀면 파동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 개만 계속 밀려서 주르륵 가고 옆에 친구들한테 전달시켜서 얘가 다시 뒤로 가면 이쪽도 비었네.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이렇게 왔다 갔다. 입자 자체가 이동은 전혀 안 합니다. 자기 혼자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만. 어찌됐건 공기 자체가 프레셔를 가해주면 어느 정도까지는 선형 영역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세게 움직이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인파로 이렇게 예쁘게 흔들어줘도 이 여기서 생기는 압력 자체의 파형은 삼각파로 바뀌어요. 톱니파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하모닉스 배음들이 막 발생하면서 굉장히 찌그러지듯이 음이 들리게 되는 현상이 되는 거고요. 그것은 공기 자체가 압축되면서 생기는 공기 고유의 현상입니다. 공기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다 실험을 해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예 압축이 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밀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어느 정도 압축된다 하는 것까지 식이 다 있습니다. 압축 드라이버를 해서 혼을 달아서 나오는 소리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해봐서 아마 두 교수님 잘 아실 때 제가 그 음향 대포를 만들었거든요. 음향 대포라고 하면 1m 앞에서도 150dB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쭉 커질 때 아까 뭐 대충 그런 보여주셨지만 그 압축 드라이버가 모이는 그 공간에서 몇 dB가 되겠어요, 그게. 그게 혼의 길이는 1m가 넘거든요, 거의.
이게 접어놔서 그렇지 실제 길이는 1m 넘는다고요. 거기서 퍼져 나와서 1m 앞에서 150dB이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160, 70dB 거기서는 생긴다고. 그러면 내가 무슨 이렇게 사인팔 넣어주더라도 거기는 전부 톱니바로 나옵니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PASR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뭐 보통 이렇게 재보니까 내가 여기서는 80dB, 90dB, 100dB 나오니까 한데 실제로 이게 지금 아까 찌그러지는 것들은 진동판 바로 그 앞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되냐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140dB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확 올려가지고 막 크게 한다고 하면 절대 좋은 소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느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내가 압축 드라이버를 써줄 때 그거 이제 왜 쓰냐 그러면 임피던스 매칭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왜냐? 이게 지금 직접 방사능 같은 경우는 떨어주는 게 이게 고체지 않습니까? 진동판이 고체인데 바로 그 기체거든요. 이게 임피던스 매칭이 안 돼요. 로시가 이쪽은 415인데 이쪽은 수천이 넘는 거라고요. 이게 서로 조건이 다 이게 잘 다 앞에 적들만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는 저 임피던스가 퍼펙트 할 때 100% 이렇게 파워가 전송이 되잖아요. 이 전혀 서로 다른 성질이 있는데 이제 혼을 달아주면 이 스피커 이렇게 있는데 혼을 달아주면 이렇게 달아주면 뭐 이게 임피던스 매칭과 좀 요 안에서는 공기가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들이 얼마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점 조금씩 커지면 이게 그냥 점점 들어가면 우리가 무양실에서 이게 웨지를 만드는 이유도 거기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다 공기지만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폴리우레탄을 가지고 만들든 그래소를 만들든 이거는 고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씩 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공기 양은 점점 줄어들면서 밀도가 높은 고체형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 안에는 듬성듬성 이렇게 공기 알갱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마찰열에서 다 열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흡음이 되는 원리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보면 요쯤에서 들어가다 보면 공기 있는데 얼마 없고 적들로 내가 이미 둘러싸인 거예요. 나는 이제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열로 이미 다 바뀌어버리는 이거랑 이거는 좀 비슷한 이런 상황이 임피던스 매칭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래서 소리가 잘 나오는 거예요. 효율이 직접 방사능이 뭐 5%, 3% 이 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20%, 뭐 3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소리 크게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는 얘를 이렇게 모아줘서 이렇게.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고 하면 실제로는 진동판이 이만한데 실제로 나오는 거 요만큼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압을 만드는데 임피던스 매칭 때문에요. 뭐 지렛대 원리 같은 거 있잖아요. 힘을 크게 줄려 운동량을 크게 하려면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렛대 지점을 어디다 만들어주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일종의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고압을 만들어서 어쨌든 이제 요 앞에 이 진동판하고 이 공기사의 밀도가 다른 그걸 갖다가 있잖아요. 영향을 좀 많이 줄여보자고 하는 뜻으로 압축 드라이브를 만들었는데 여기가 너무 고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동일된 게 이렇게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압축 드라이브 있잖아요. 좀 크게 나오는 걸 가지고 작게 참 올려보세요. 처음에는 왜곡이 없이 1km 넘으면 1km만 딱 나오는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확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파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음향대포를 갈 때 이게 다 돌리면 150 나오니까 한 3분의 1 정도 올라가면 이게 나오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나와요. 고음이 많이 섞여 나와요.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소리. 와, 되게 공격적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공격톤을 막 쓰고 그러거든요. 더 세게 올리면 이게 더 커지니까 더 공격적으로 들려요. 와,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PASR에서 있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것들을 DSP적으로 해서 신호를 갖다가 떨어주는 게 이렇게 안 떨고 이거 반대되는 것보다 이렇게 떨어지면 더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신호 자체를 바꿔서 이게 하는 그런 DSP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혼 길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여기서 이게 공기의 비선 형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쭉 가면서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고압이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근데 점점 이게 위가 좀 빨라지고 늦어지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되고 더 이렇게 되는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적게 하려면 혼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밖에 없어요. 이게 천천히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이 양은 점점 커집니다. 이 양은 점점. 그래서 이런 거 없애주려면 혼을 짧게 했잖아요. 아까 플레어 레이트 M 값을 크게 가지고 급격하게 커지면 디스토션이 확 줄어드는데 그렇게 해주면 저음이 안 나오지. 아까 조 교수님이 하신 것처럼 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향성도 완전히 바뀌는 거죠.
지금 이게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내가 지향성 관점에서 볼 건지, 음색 관점에서 볼 건지, 지향성 관점에서 볼 건지, 소리의 크기만 그냥 드립다 크게 내는 걸 뭐 볼 건지, 왜곡을 없앨 볼 건지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선택해 줄 때는 잘 보고 선택해 준다는 거지. 그 웨이브 프론트가 이거 갖다가 뭐 평면파 입장에서만 볼 거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다른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같이 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복잡한 거죠. 이 하나의 논리만 가지고 그 음향 변환 효율보다 지수함수가 최고 좋거든요. 지수함수적으로 쫙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뭐 민방위 혼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지수함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수함수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 공연할 때는 다 정지향성 개념으로 하는 거지. 음색이 바뀌면 안 되니까. 지향성 스피커로 들으면 있잖아요. 딱 정면에 들 때는 고음이 잘 나오는데 조금만 가도 고음이 하나도 안 나와요. 휘 가다가 쑥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사람이 음색이 다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지향성을 해가지고 3번 꺾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건.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전 주파수가 안 되니까 500Hz부터는 이렇게 음색이 일정하게 어느 대역까지 이런 작업을 해준다고 그래서 예. 호언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이거 굉장히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인 레일을 하다 보면 뭐 두효선이 맞죠? 라인 레일 해가지고 그냥 신호 처리 하나도 안 하고 하면 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대로 다 그 빨개 뜻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DSP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DSP 쓴다는 것들은 결국은 뭐 위상차 이런 것들 다 보정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지 않습니까? 예, 맞죠? 근데 야외 공연에서 사실 위상차 보정이 되게 어려운 게 예를 들면 바로 음속이 너무 느리다는 데 있어요. 음속이. 그리고 그 음속이라는 게 331.5 더하기 1.6T, 0.6T인가? 예, 0.6T. 맞죠? 그래서 이제 15도 같으면 340m/s로 날아가고 20도 같으면 343m/s 날아가거든요. 온도 5도 차이 나는데 3m/s씩 차이가 나는 것들은 이게 그냥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 야외 공연을 하는데 내가 10kHz 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10kHz 톤을 내주는데 5m 앞에서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마이크로폰 저기 있는 거쯤에 지금 캠코더 위치에 있는데 여기서 저기 온도가 2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위상이 뒤집혀요. 5m에서는 온도 차 때문에 딱 180도 위상차가 생깁니다. 10km에서. 그러니까 야외 공연할 때 무슨 고주파수에서 위상 컨트롤 해가지고 한번 잡아보겠다. 안 돼요. 위 조명 때리면 온도차가 팍팍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주파수는 뭐지만 고주파수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요. 음속이 아까는 거리는 똑같은 날아가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빨리 날아간다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다 틀어져 버린다는 거죠. 되게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보면. 고주파수까지 위상을 해가지고 뭐 로봇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고 그거 잘 안 됩니다. 내가 이걸 어디서 해봤냐 그러면 야외에서 이제 우퍼 스피커를 이제 무양실에서 못 치니까 크레인을 막 달아가지고 우퍼 재잖아요. 근데 저주파 특성은 잴 수 있는데 고주파는 그렇게 해서 잴 수가 없어요. 왜? 온도 차 때문에 온도 프로파일을 바꾸고 뭐 바람 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온도 차 때문에 있잖아요. 이게 음속이 다 달라가지고 같은 글인데도 저주파 고주파가 도달 시간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2도만 차이 나도 계산해 보시면 나옵니다. 예, 아까 331.6 더하기 0.6T 공식 넣어가지고 10kg 같으면 1kg가 34cm니까 10kg 같으면 3.4cm 아닙니까? 그렇죠? 3.4cm 절반이면 1.7cm 되겠죠. 그 음속 차이가 납니다. 5m 앞에서. 가까이서 좀 적게 나겠죠. 5m보다 멀면 더 많이 날 거고. 그럼 10m 정도 된다고 하면 10kg뿐만 아니라 5kg 정도에서도 180도 이상차가 생겨버릴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런 갈 때 있잖아요. 전부 다 이상적인 조건을 다 넣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제가 뭐 이렇게 모 회사에서 만든 뭐 예측해놓은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뭐 다 보면 만들어주는 회사가 뻔하거든요. 독일에 있는 무슨 회사에서 매번 다 만들어줘 업체들 다 만들어주고 있던데 거기 엔지니어한테 물어보면 뭐 그런 것들 일단 다 빼고 일단 그림으로 예쁘게 보여주는 그 역할만 하는 거죠. 저주파수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데 미들 주파수 이상만 되더라도 사실은 안 맞죠. 그냥 보여주니까 아름다우니까. 우리 옛날에 뭐 캐드 같은 걸 내가 음향 캐드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잘 안 맞죠. 음향을 알면 알수록 그게 안 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이제 어떤 경향은 판단하고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 스마트 라이브 이런 것들 보면서 야 이거 참 이게 저렇게 해서 과연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거기는 강제적으로 EQ로 조절해 버리잖아요. 룸 어쿠스틱스로 풀어야 될 걸 뭐 해가지고 EQ로 막 바꿔가지고 진짜 그 현상도 모르면서 그냥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사실 캔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위상 때문에 생기는 위상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에너지를 막 넣어가지고 올린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는 안 생기는 거를 그렇죠. 막 진짜 밀어내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나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네, 저는 극장 실무자인데요. 어느 극장을 갔는데 무대 한가운데 지점에서 룸 모드가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룸 모드가 안 걸리는데 그 한 부분만 계속 룸 모드가 걸리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연?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측정을 통해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석은 그 스마트 라이브라든가 이런 RTI 베이스의 측정기로 하시면 절대 찾을 수가 없고요. 타임 베이스로 되어 있는 분석이 가능한 측정기를 이용해서 얘가 음원에서부터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어떤 경로로 오고 있나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럴 때 찾아내서 문제가 되는 그 벽면이 있을 거거든요. 천장이 됐건 벽면이 됐건 그 부분을 공략을 하시면 돼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발견해서 꺾는다든가 아니면 확산한다든가 흡음한다든가 그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아마 그게 우선은 답이 될 것 같고 그래도 안 되면 헐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어떤 룸 모드도 뭐 이 방향인지 뭐 두 개 쿠션으로 오는 건지 세 개가 다 꺾여서 오는 건지 이제 그걸 잘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스마트 라이브 이런 것들도 아까 RTA 분석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그 투 채널 FFT 기반이기 때문에 임펄스 응답이 나와요, 그렇죠? 임펄스 응답이 나온다고 나와요, 그것도 안 나오는 게 아니고 투 채널 FFT니까 그 출력 시그널, 입력 시그널 가지고 주파상에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 인버스 FFT를 해주면 임펄스 응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임펄스 응답 수령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알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고 하면 마이크로폰이 하나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방향인지. 뭐 이렇게 이게 이렇게 바꿔오는 건지 이렇게 바꿔오는 건지 얘는 시간밖에 못 되잖아요. 시간하고 에너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방향성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저희들 옛날에 이제 두 교수님이 박사가 된가 뭐 1.4, 1.7 마이크로폰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마이크로폰인데 X축, Y축, Z축에다가 마이크로폰을 뭐 이렇게 여러 개 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벡터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느 방향에서 얼마나 에너지를 얼마나 정도의 타임 딜레이만큼 오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반사음의 어떤 방향성을 알면 굉장히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앰비소닉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타임 딜레이 방식 말고 크기 차로 가지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XY 해보면 예를 들면 이 각도인데 에너지가 똑같아. 같은 이제 시간이 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가운데서 있어가지고 에너지 차이만 본다고 하면 에너지 똑같아. 그럼 45도에서 왔을 거잖아요. 그 가정은 두 마이크로폰이 감도가 동일하다고 봤을 때, 그렇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베이스로 해가지고 찾아나가는 앰비소닉 마이크로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공만큼 생긴데 이게 4개 박혀 있는 거는 1차 앰비소닉이고 9개 박혀 있는 건 2차 앰비소닉 마이크로폰이라고 했어요. 그걸 봐도 뭐 어느 방향에서 얼마나 에너지가 어느 시간 동안 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에 지금 많이 개발이 돼 가지고 있고 지금 스피커에서 그런 거야 아니면 룸상에서 그런 거야. 전기 음향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러면 뭐 이렇게 잴 필요도 없고요. 룸 대충 그려가지고 있잖아요. 3D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다 뭐 CATT나 뭐 다른 걸 가지고 일단 시뮬레이션 해보다 보면 이제 방금 제가 전에 말하는 3차원적인 룸 모드를 다 보여주거든요. 그 소프트웨어상에 다 보여줘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생기면 룸 모드를 없애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반사음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룸 모드는 그렇죠? 무향실에서는 룸 모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흡수를 해버리니까 뭐가 튕겨나온 놈 때문에 간섭이 생기는 게 룸 모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러면 아니면
정제파가 안 생기게끔 나 쪽으로 안 보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날려보내면 되겠죠. 그게 약간 이제 뭐 이렇게 반사제를 써야 되는데 아무리 사이즈가 되더라도 흡음이 돼버리면 무향실은 룸모드는 안 생기니까 내가 아무리 목욕탕 크고 작든 간에 이 흡수가 돼버리면 어쨌든 튕겨나오는 에너지하고 나가는 에너지가 같으면 간섭 때문에 이제 모드라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 고유 진동수에 의해서 이게 파수 딱 정해지니까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흡음을 시켜버리면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처음 방법은 그 생기는데 그쪽에다 흡수를 시켜버리면 튕겨 나올 놈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요. 그거는 예. 아예 하루도 없애고 싶다. 전부 다 무향실을 만들어보세요. 웨집 달아가지고 돈 엄청 들겠죠. 그러면 아예 반사도 없고 룸모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냥 허벌판처럼 되는 거죠. 들어갔던 놈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으로 택할 거냐. 그게 아까 이제 흡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 정제파가 생겨야 이게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쪽을 탁 한 놈이 옆으로 날아가 버리면 또 안 생기겠죠. 그렇게 되려면 이게 파장이 짧은 놈 같은 경우는 웬만큼 이렇게 면이 이렇게 좀 틀어주면 날아가지만 100Hz 같은 3.3m가 되는 큰 파도가 가는 것들은 조금 이렇게 꺾어놨다고 해가지고 옆으로 날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반사제 같은 거 클라우드 같은 거 탈 때도 조그만 거 달아가지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건 고주파수만 조금 반사만 시키고 하는 거지. 굉장히 큰 사이즈가 저주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스피치 같은 게 에너지가 뭐 200Hz, 300Hz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까지도 어느 정도는 돼줘야 정확하게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굉장히 큰 공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두 번째 이제 확산 같은 아까 확산 같은 경우는 중고역 대역에서 파장이 짧은 대역에서 있잖아요.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 확산체의 사이즈하고 파장하고 비슷할 때 있잖아요. 확산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파장이 더 짧으면 반사가 일어나고 파장이 더 클 때는 그냥 통과돼 버리는 거죠. 이제 근데 그 현상을 알고 이걸 갖다가 내가 흡수를 시킬 건지 아니면 반사를 시켜서 에너지를 딴 데로 보내버릴 건지에 대한 그 생각은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쨌든 룸 자체가 제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정다각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딱 포커싱이 되는 거거든요. 가로 세로 높이가 딱 정수배가 된다든지 돼가지고 거기서 그 에너지가 굉장히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돼야지. 벽 좀 더 뜯어가지고 좀 더 밀고 뭐 천장을 좀 내리든지 앞뒤로 조절한다든지. 처음에 지을 때부터 그건 잘못되다 보니까 집중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도움 형태로 천장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 가보면 소리 엄청 포커싱 되거든요. 그거 뭐 다 흡수해버리면 흡음기 싹 달아버리면 안 생기는데 그 처음에 지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한 거죠. 사운드 비밍이 생기는 거예요. 흡수를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내가 뭐 이제 흡수가 돼버리면 에너지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소리가 작아지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생겨서 소리가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현상은 없어졌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현상 보니까 어느 특정한 주파수가 예를 들면 거기에 어떤 뭐 아까 사운드 포커스 돼가지고 룸모드에 영향을 미치다면 그 주파수만 없애줄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 다음에 두 교수님께서 뭐 흡음제 어떻게 녹화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정한 주파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소리도 줄기 때문에 흡수를 하는 것들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PA를 쓰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소리 좀 죽더라도 뭐 큰 상관은 없지만 내가 거기서 이제 전기요약 안 쓰고 생으로 하는 공연을 하겠다고 하면 흡수시키는 거는 전혀 좋은 방식은 아니겠죠. 일단 확산을 시킨다든지 반사를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뭐 그 원인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은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다 흡음제 발라버리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소리도 지새끼만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목욕탕에서 이처럼 큰 소리 나오셨는데 내 목소리가 갑자기 산꼭대기에서 뭐 지를 때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리가 조그매져 버리는 거예요. 들어오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으니까 전부 다 홍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거는 또 소리가 이상하죠.